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기업 AI 전략, 의사결정 프로파일링과 벤치마킹에서 가설 검증까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미디움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자료인데요. 음, 미디움이 유료 사이트라 지금 뭐 제가 자료를 소개해서 뭐 URL을 올려놨지만 뭐 들어가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유료로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현재 이제 미디움의 AI 사이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의 고민, AI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뭐 그 연구 논문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과연 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전략적인 고 경영적인 이런 고민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결정에 AI를 쓰자.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여기 이 내용 자체에 뭐 상세한 얘기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뭐 우리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의사결정 과정에 AI를 도입을 해야 가치가 있지 않겠냐. 뭐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죠. 예전에 우리 IT가 처음에 기업에 도입될 때도 다 의사결정에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들은 뭐 숱하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I를 제대로 쓰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쪽에서 뭐 결정 프로파일링, 뭐 결정 결과 벤치마킹, 가설 검증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새로 나와요. 뭐 결정 프로파일이라는 건 이분 그 미디엄 사이트 얘기를 하면 중요 의사결정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가지고 의사결정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는 이제 뭐 사장님 마음이죠. 임원들 내키는 대로 뭐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 거지, 뭐, 이게 무슨, 실제 뭐, 데이터를 보고서 합니까?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원래 우리 경영학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냐, 그거를 쪼개보면,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때 AI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뭐,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링에는 뭐 빈도, 시급성, 뭐 주요 이해관계자 뭐 이런 것들을 그 프로파일링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정말로 알아야 되고 측정해야 될 요소들을 가져다 놓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자. 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무 예시로 나왔죠. 뭐 공급망 예측에 AI를 쓰려고 하는데 뭐 주말 특근 인력이 배정해서 시급하다. 그래서 오버타임 승인 자동화, 에서부터 뭐 AI 분석 솔루션을 써보기로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얘기 뭐 빅데이터 우리 예전에 나왔을 때도 다 있었던 얘기고 잘 안 됐었죠. 그래서 꼭 이게 무슨 뭐 딥러닝이나 LLM이 있어야만 꼭 할 수 있는 일이냐?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이런 의사결정은 원래 그런 회사 전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딥러닝 없이도 사실 통계적인 어떤 방법론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을 본인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정리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이런 프로파일링이나 뭐 벤치마킹이나 뭐 무슨 뭐 가설 검증이나 이런 거 우리가 못해서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미국에서, 외국에서도. 결국 이제 돈이 되는 게 뭐냐. 기업이 AI를 하려면 뭐 때문에 내가 이거 써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을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 고민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 이제 뭐 그런 예로 하나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예전에 빅데이터하고 그 전에 IT라는 게 도입되면서부터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똑같이 다시 한번 AI 할 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그럼 AI를 도입하면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있으면 더 좋아질까요? 글쎄요. 더 조금 나아지긴 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지금 그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쓰는 사람이 왜 써야 되고 쓰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답을 못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무슨 좋은 LLM이나 무슨 챗GPT를 갖다 놓는다 한들 이거를 그 고객사가 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애들도 지금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열심히 회사도 만들고 벤처 회사도 만들고 뭐 무슨 뭐 스타트업도 만들고 하고 뭐 연구개발 투자도 하고 했는데 과연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다 예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결국 이게 되려면 데이터 중심의 문화가 나와야 되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실제 회사는 그러기에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빨리빨리 상태를 파악해서 구두로 얘기를 듣고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챗GPT한테 넣고 뭐 의사결정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막상 그렇게 하자니 얘가 뭐 옛날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아주 100% 정확한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조직이란 차원에서 과연 이 AI를 사람들이 과연 쓸까? 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쓰려면 물론 이제 쓴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이 얘기한 뭐 의사결정 프로파일이니 뭐 가설 검증이 이게 되려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완전히 표준 데이터 취합부터 분석, 정제 과정이 마치 우리 RDB 했던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도 그대로 어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나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뭐 물론 LLM을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자동적으로 빨리 잘 수집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회사도 지금 그런 걸 입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미디엄의 얘기로는 이게 또 뭐냐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팩트를 수집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거든요. 그 팩트 얘기도 사실은 팩트를 수집해서 우리가 팩트는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LLM을 가서 정답을 내기 전에 그 팩트하고 비교 평가해 보자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었던 게 30년 전에 이 팩트 중심의 DB, 지금도 찾아보시면 DB를 RDB가 아니라 팩트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개념도 있었어요. 근데 어디가 팩트이고 도대체 어디까지 팩트를 수집해야 되냐, 또 팩트를 관리할 수 있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다 했던 얘기 한 번씩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문서를 한번 쭉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보시면 좋고, 그냥 외국 애들이 얘기하는 수준도 별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수준은 별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앞서갈 수 있어도 이거를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뭐 엄청나게 뛰어난 뭐 무슨 게 있어서 외국은 더 잘 되고 우린 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걔들도 못해요. 걔들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거는 똑같다. 결국은 이 AI라는 한계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금 사실 막막한 입장인 거죠. 설사 LLM이 아무리 100%뭐 99.9%가 된다 한들 0.001%의 오류 가능성만 있어도 기업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숫자 하나가 틀려가지고 문제가 되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 30년 동안 우리가 AI, IT를 하면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뭐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난리지 데이터베이스, 난리지 지식 관리부터 해서 온톨로지도 해야 되고 뭐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뭐 검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왜 예전에 있었는데 못했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랬다. RDB 같은 경우는 ERP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뭐 조직에서 그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고생만 하고 나질 게 별로 안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갭이 좀 심한 게 개인의 입장에서 이 AI를 쓰면 생산성 향상이 엄청난 건 확실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엔 5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챗GPT 비싼 걸 쓰고 나서는 뭐 거의 10배? 10배 정도의 생산성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돈도 아끼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 했다는 게 조직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제 모든 회사의 조직원들이 30만 원짜리 비싼 챗 GPT를 각자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회사 데이터를 마음껏 올려도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뭐 뭘 관리하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일을 빨리빨리 끝내게 하는데 목표를 맞추게 되면 사실은 쉽게 풀리거든요. 이 AI를 회사에 도입하는 게. 근데 이제 회사에서 못하는 거는 보안 문제가 있고, 첫째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개인의 생산성이 과연 조직의 생산성으로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또 의문이 생길 것이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일을 빨리 끝내가지고, 야근하던 사람이 한 4시만 되면 일 끝내고 빈둥빈둥 된다. 그 사람 입장에는 좋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회사의 뭐 이익으로 올라가겠어요? 개인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 거하고 회사가 일을 똑똑하게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란 툴 자체가 개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생산성과 이게 그런 차이를 가져다 주지만 조직을 과연 똑똑하게 해서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사실 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시도들, 이런 해외 미디엄 사이트나 이런 데서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들, 기술 말고,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그런 시도들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유튜브 사이트에서 그런 기술적인 거, 뭐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풍부하고 하는데, 그거와 거의 정반대로 이제 그게 실제 고객사에서 얼마나 도입돼서 잘 쓰고 있냐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은 거의 안 쓰니까. 써서 효과를 봤다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멀리 생각을 해보면 이 AI의 사용처는 이런 일반 기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노벨 화학상도 받고 했지만 혁신적인 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에 AI를 쓰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데 AI를 도입해서 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뭐 의학 쪽, 천문학 쪽 뭐 이런 데서 신생 기업이 나와서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뭐 AI를 이용한 완전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 자체를 산업을 만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기존에 우리가 ERP에 뭐 오라클 DB 도입하듯이 AI를 도입하면 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요새 들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차피 지금 이제부터 천문학 쪽 관련된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이제. 지금도 엄청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쪽 관련된 분석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 대학 연구소들과 협업해가지고 거기를 연구를 서포트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뭐 교육용 툴을 만들기도 하고 뭐 출판업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온 AI의 뭐 그 활용 능력 같은 게 뭐 그건 결국 천문 데이터 다룬다는 거는 가장 최첨단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다른 데뭐 연구 개발에 활용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스타트업을 한다. 아예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을 AI로 개척을 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잘 하고 있던 회사들이 뭐 무슨 뭐 이 툴을 도입하면 뭐 더 좋아진다.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면 아예 저기 뭐 지금 개인당 채찌피트를 하나씩 주고 그거를 개인이 잘 활용하도록 한다. 네,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약간 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뚜렷한 답이 지금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뭐 그래서 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이디어 좀 말이 안 돼도 그래도 언젠가는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뭐 외국에서 이런 문제들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는 조금씩 그냥 한번 쭉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뭐 그런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실무자들이 자료를 올려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디움 사이트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아, 얘네들이 이런 거 하고 있네 하는 거는 미디엄이 좀 낫고, 학계는 사실은 논문을 보는 수밖에 없죠. 예, 논문을 보면 이제 학계에서는 아는데, 그 학계에서 했다는 게 산업계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뭐, 그저 그렇고요. 예. 그, 요즘 이제 제가 하는 걸 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1500년대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가 쓴 눈송이의 육각형 결정 구조에 대한 수필을 영어로 이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챗GPT에 갖다 놓고 제가 이제 한글 번역을 돌려서 그 소설에 이제 넣으려고 했더니 얘가 놀란 게 뭐냐면 지가 이제 딱 알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했어도 케플러가 했다는 그 문서 1500년대니까 그 문서를 딱 보고서 거기다 주석을 달아줘요. 이게 어려운 단어에는 이거는 원래 고대에는 이런 뉘앙스 쓴 거예요 하고 주석까지 쫙 달아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줘요.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안 쓰죠. 근데 거기에 설명도 다 달아주고 요런 농담을 썼다 그럼 농담의 의미가 뭐다 이렇게 해서 다 해주고요. 또 뭐 요새 오늘 아침에 또 송나라 한문으로 나온 그 송나라 시대의 문장 같은 걸 번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한글 쓴 것처럼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유용성을 갖고 있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은 정말 탁월한데 네, 그 이상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네, 뭐 하여튼 자료가 나오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